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총파업 돌입 7일 만에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어제 오후 실무 대화를 시작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연장 시행하는 방안 등에 합의하고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미 연방준비제도의 6월 정례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으로 불리는 예상보다 큰 폭인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점쳐지면서 어제 국내 코스피는 2,500선이 무너졌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구속 여부가 청와대 윗선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박상혁 민주당 의원도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차 발사를 위해 오늘 발사대로 이동해 기립 작업을 실시합니다. 대략 11시간의 설치 작업이 끝난 뒤 내일 오후 4시에 발사하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이집트를 상대로 4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4골을 넣는 화끈한 공격력으로 평가전 일정을 마무리했지만 마지막까지 불안했던 수비는 꼭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현재 전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서울 낮 기온은 23도로 어제보다 4도 정도 낮으며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어젯밤 5차 교섭 끝에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양측은 핵심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화물연대가 즉각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하면서 물류 대란이 벌어졌던 산업 현장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첫 소식 서영수 기자입니다. 어젯밤 8시 시작된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5차 협상은 2시간 40분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먼저 핵심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화물 노동자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안전운임제는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 폐지 예정이었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양측은 일부 차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안전운임제를 다른 차종과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화물차주들의 유가 상승에 따른 어려움을 덜기 위해 유가 보조금 확대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여부를 놓고선 양측의 줄다리기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여야와 함께 대화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화물연대와의 대화에 응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협상이 타결되면서 화물연대는 일주일 동안 이어온 파업을 마무리하고 즉각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심각한 물류 대란이 빚어졌던 산업 현장도 파업 종료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오늘부터 이틀간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개최합니다. 통상 0.25%포인트씩 올리는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으로 보여 전 세계가 미 연준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코스피 지수는 2,500선이 무너졌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준이 오늘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지난달 물가 상승으로 큰 폭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진 상황.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고 있는 연준이 금리를 기존 예상치인 0.5%포인트가 아니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한꺼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일은 1994년 이후로 28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인데 급격한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부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뉴욕 증시는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5% 떨어지며 하락세를 이어간 반면 나스닥 지수는 0.18% 상승해 5일 만에 하락고리를 끊어냈습니다. 75bp 금리 인상을 하면서 경기를 더 악화시켜버리면 시장은 주식시장이 문제가 아니라 그럴 때는 이제 경기에 무지한 압력을 좀 줄 수가 있어서 우리 증시도 외국인들의 연일 매도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는 1년 7개월 만에 2,500선이 깨졌고 코스닥도 800선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검찰은 또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에 근무하며 산업부 산하기관장의 중도사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수사 선상에 올렸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백 전 장관은 2017년과 2018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직서를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중 2곳에서는 특정 후임기관장의 임명을 돕거나 이미 시행된 인사발령을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 9일 백 전 장관을 약 14시간 동안 소환 조사한 검찰은 그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에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도 수사선상에 올렸습니다. 박 의원은 당시 산업부 산하기관장 중도사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전 정권과 관련한 잇따른 수사로 문재인 정부를 향한 검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죠.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을 만드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최근 전 여가부 장관과 차관을 소환 조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부처의 공약 지원이 관행이었다며 해명했다고 합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문재인 정부 여성가족부의 마지막 장차관인 정영애 전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도와 공약 수립 자료를 만드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해 11월 당시 여가부가 민주당 정책연구위원회 부탁으로 공약 초안을 짜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김 전 차관 등을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관련 의혹을 잇따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공약을 만들기 위한 회의를 했다 하는 내부 메일이 제보가 돼서 그걸 공개를 했는데요. 과연 여가부뿐이겠는가? 다른 부처에도 뭔가 있지 않을까? 이후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했던 검찰은 최근 정 전 장관과 김 전 차관을 상대로 부하 직원에게 보고받거나 지시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가부 측은 공약 지원이 정부 관행이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때인 20대 총선과 지난 21대 총선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의혹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새 대통령실의 이름이 당분간 기존대로 용산 대통령실로 정해졌습니다. 2달 동안 대국민 공모와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쳤지만 최종적으로 추려진 5개의 후보군 모두 별로였다는 겁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대통령실의 새 이름은 용산 대통령실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대통령실 새 이름 위원회는 어제 최종 회의 끝에 대통령실의 새 명칭을 권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국민 공모를 통해 최종 후보군 5개의 이름을 추렸지만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기에는 모두 충분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과반을 득표한 명칭이 없는 데다 각각의 명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할 때 5개의 후보장 모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어렵다는. 대통령실은 당분간 용산 대통령실을 공식 명칭으로 쓰면서 향후 적합한 다른 이름을 찾아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청와대 사례를 비춰볼 때 한 번 정하면 오랫동안 사용해야 하는 만큼 성급히 선정하기보다는 합당한 명칭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더 갖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새 이름 위원회의 활동이 이미 종료됐고 새 명칭 선정을 위한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만큼 사실상 용산 대통령실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0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공모한 이름이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정적이라마 대통령실의 이름이 정해지면서 대통령 집무실로서의 청와대는 6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감사원 사무총장의 월성 원전 감사를 주도했다가 사실상 좌천됐던 유병호 감사연구원장이 발탁됐습니다. 민주당은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렸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감사원은 감사 업무와 인사를 총괄하는 신임 사무총장에 유병호 감사연구원장을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2019년 공공기관 감사국장 시절 월성 1호기 원전 폐쇄와 관련해 경제성이 졸속으로 평가됐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 공무원 일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유 사무총장 역시 올해 초 비감사부서로 발령나면서 좌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렇게 감사 저항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한 동안에 처음 있는 겁니다.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감사원은 월성 원전 감사 당시 원칙주의자로서의 강직한 면모를 보여줬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정치적 중립성을 내팽개쳤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사무총장의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를 거론하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 확보 의지는 어디로 갔느냐고 임명 제청을 거두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집회와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욕설까지 등장해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한 진보 성향의 인터넷 매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양산 사저 집회가 중단될 때까지 맞불 집회를 하겠다며 나섰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좁은 인도 앞 피켓을 든 사람들이 나란히 서 구호를 외칩니다. 북과 꽹과리를 치기도 합니다. 진보 성향 유튜브 매체 서울의 소리가 어제 오후 윤석열 대통령 자택 맞은편에서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집회 참가자들이 이곳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 건너편에 모여들면서 좁은 인도에는 시민들의 통행을 위한 폴리스 라인도 세워졌습니다. 서울의 소리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집회를 옹호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욕설 소음 시위에 대한 법대로 하면 된다며 파시스트 지지자들을 옹호하는 망언을 내뱉어 파장을 일으켰다. 이들은 양산 사저 집회를 멈추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들어가는 다음 달 7일까지 24시간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소음 규정 등을 준수해 합법 집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문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에 맞선 보복 성격의 집회입니다. 바로 조사받고 징역하죠. 맞불 집회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새 대결 양상으로 번진 집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차 발사를 위해 오늘 발사대로 이동해 기립 작업을 실시합니다. 내일 오후 4시 발사가 목표인데 기상 상황이 양호해 발사에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유승호 기자입니다. 누리호는 오늘 오전 8시 30분쯤 발사대에 안착할 예정입니다. 발사대 이송은 원래 어제 이루어질 예정이었지만 강풍으로 일정이 하루 늦춰졌습니다. 항우연은 누리호를 오늘 오전 11시까지 기립시킨 뒤 발사가 예정된 내일까지 점검 등 각종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과 내일 나로 우주센터에는 최고 초속 7m 정도의 바람이 불긴 하지만 항우연은 발사에는 무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층풍과 기온, 습도 역시 아직까지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기체 준비 상황에 아무 문제가 없고 우주센터에서 발사를 운영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서 발사 목표 시간은 내일 오후 4시입니다. 항우연은 안전을 위해 발사대 반경 3km 이내 지역을 모두 통제하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발사대에서 17km 정도 떨어진 우주발사 전망대나 인근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 등에서 발사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항우연은 기상 상황 등을 최종 점검한 뒤 내일 오후 2시 반 최종 발사 시각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유승우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는 로또 1등 당첨. 그런데 지난주 이 로또 1등이 수십 명 나와 누리꾼들 사이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1일 발표된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사람이 무려 50명으로 밝혀졌는데 직전 회차 1등이 2명이었던 것과 상당히 대조적이죠. 역대 가장 많은 수가 1등에 당첨되자 SNS에선 조작 의혹까지 제기됐는데요. 이에 기획재정부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로또 추첨은 생방송 전 경찰관과 일반인 참관 아래 추첨볼의 무게와 크기, 추첨기계의 정상 작동 여부까지 철저히 사전 점검한다며 조작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선호하는 숫자 조합이 당첨 번호가 되면 이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요. 한마디로 우연일 뿐이라는 이야기네요.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이자 다양한 희귀 동식물의 보고로 꼽히는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큰 홍수가 발생해 폐쇄됐습니다. 거센 물살에 집안이 허물어지면서 강변의 집 한 채가 그만 강물 속으로 떠내려갑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인접해 있던 집인데 강물에 유실된 도로와 다리도 포착됐습니다. 지난 3일간 이어진 폭염으로 고지대에 눈이 녹은 데다 집중호우까지 더해져 옐로스톤 강의 수위가 4.2m까지 오르는 대홍수가 발생한 건데요. 공원이 홍수로 전면 폐쇄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872년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곳은 6월 한 달에만 평균 78만여 명이 다녀가는 대표적인 명소 중 하나인데요. 개장 15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축제를 계획하던 차라 아쉬움이 더 크다고 합니다. 공원 측은 범람한 강물이 빠지면 피해 규모를 확인한 뒤 재개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데뷔 9년 만에 단체 활동 중단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그룹 해체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음악계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팝스타로 발돋움한 방탄소년단이 전격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2013년 싱글 앨범 투 쿨 포스쿨로 데뷔한 지 9년 만입니다. 방탄소년단의 깜짝 활동 중단 선언은 어제 오후 늦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영상에서 멤버들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지난 9년간의 활동 소회를 털어놨습니다. 리더 RM은 활동 중단의 이유를 설명하며 데뷔 이래 숨가쁘게 이어진 활동 속에 개인적 성장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털어놨습니다. K-팝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 어쨌든 아이돌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사람을 숙성하게 놔두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뭔가를 찍어야 되고 계속 뭔가를 해야 되니까. 다만 해체 선언은 아니라고 밝히며 휴식의 시간 뒤 팬들에게 돌아올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또 좋은 시간도 많이 보내고 또 다양한 경험들을 쌓으면서 또 한 단계 더 성장을 해서 여러분들 앞에 돌아온 날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가지고 방탄소년단은 향후 솔로 음악 활동에 대한 계획도 밝혔는데 첫 타자는 멤버 제이홉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원숭이 두창을 두고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검토를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원숭이 두창 확산세가 코로나19처럼 최고 수준 경보를 발령할 단계인지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세계적 보건위기 우려가 제기된 원숭이 두창. 현재까지 39개국에서 1,600여 건의 확진 사례가 보고됐으며 이 중 32개국이 비풍토병 국가일 만큼 확산세는 예사롭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는 23일 긴급위원회를 열어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유행성 질병 관련 최고 수준의 경보를 적용할지 논의합니다. It's also affecting more and more countries, and we believe that it needs also some coordinated response because of the geographic spread. WHO는 원숭이 두창의 기원, 확진 경로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새로운 명칭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예방 백신 접종은 아직 이르다는 판단을 유지했는데 기존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천연두 백신은 임상 결과가 부족하며 공급도 충분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전 세계 인구 중 최소 5%는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데요. 청각장애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한 여성이 이들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전 세계 청각장애인들이 세상과 소통의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다네요. 파키스탄 카라치의 백화점을 둘러보는 알리시바 씨는 청각장애인입니다. 물건을 들고 애플리케이션을 켜는데요. 수화를 하자 화면 속 여성이 통역해주고 매장 직원의 말도 그대로 전달합니다. 하루에도 80명의 청각장애인이 이용하는 이 앱 덕분에 알리시바 씨도 가족의 도움 없이 혼자 외출할 수 있게 됐는데요. 사람이 직접 통역하다 보니 아직은 정해진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AI 기술을 활용해 24시간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봐도 좋겠네요. 한때 200만 주민의 식수원 역할을 하던 칠레의 페뉴엘라스 호수가 13년 동안 이어진 가뭄으로 사막이 돼버렸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때문인데요. 생물들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칠레로 가보시죠. 전부 물고기 시체만 남은 페뉴엘라스 호수. 3만 8천 개의 큰 수영장을 채우고도 남을 정도였던 물이 단 2개의 웅덩이를 겨우 채울 정도만 남았습니다. 쿠엘로 호수는 수영 금지 팻말이 무색하게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말라버렸는데요. 한때 수상 스포츠의 천국이었지만 지금은 흙먼지가 있는 사막입니다. 13년째 가뭄을 겪는 칠레. 전문가들은 앞으로 30년간 30%의 물이 더 줄 거라고 말했는데요. 요즘 우리나라도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어 어쩐지 남일처럼 느껴지지가 않네요. 미국 도로에서 한 차량이 역주행을 하며 총격전까지 벌이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인데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빨간색 차가 한 바퀴 구르며 건물로 돌진해 박살났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몇 블록이나 총을 쏘며 추격전을 벌이다 끝내 건물을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뒤집힌 차에서는 남녀 한 쌍이 다친 데 없이 나왔는데요. 하마터면 총기 난사로 큰 비극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 건물 안의 사람들도 천만다행으로 크게 다치지 않았다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